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자체가 조금 낯선 주제일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MZ세대라는 용어 그리고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좀 어떤 문제들을 이제 함께 바라보면서 해결책을 찾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미래는 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MZ세대에게. MZ세대는 보통 15살부터 한 40살 초반까지를 말합니다. 한국 인구의 한 40%가 넘습니다. 이들이 한 40% 정도 이렇게 되고, 한국의 다음 세대를 얘기할 때는 소위 MZ세대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MZ세대라는 것은 소위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일컬어지게 되는데, 소위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릅니다. 밀레니엄이 아니고 밀레니얼입니다. 그러니까 이 MZ 세대를 말할 때는 소위 Y 세대, X 세대 이후의 Y 세대, 그리고 Z 세대까지 이렇게 포함시켜서 MZ 세대라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에서 갖는 심각한 문제들과 갈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소위 베이비 부모 세대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Y세대입니다. 1960년대 또 50년대 이때 부모님들이 계신 분들은 그때 대부분 자녀들이 Y세대를 겪습니다. 물론 결혼 일찍 한 사람은 X세대도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X세대에 태어난 자녀들이 지금의 Z세대입니다. 자, 이런 세대적인 그런 한국의 환경적 요소들을 잘 보면서 이게 어떻게 바뀌고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여 가는지 오늘 우리가 충분히 보고 알면서 교회가 어떻게 그들을 돕고 그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그리고 복음의 선교 역사가 어떻게 펼쳐갈 수 있을지, 교회는 어떻게 그들을 더욱 좋은 길로 인도하고 그들이 어떻게 바로 쓰고 정확한 대답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진단하고 방향을 또 제시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갖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MZ세대의 특징이 코로나19 이후에 소위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소통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새로운 소통 방식,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로운 소위 디지털 유행 코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발견하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려운 새로운 디지털 코드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유행을 타고 퍼지고 있는 새로운 소비 문화 현상을 뭐라고 말하면 밈이라고 그럽니다. 밈. 우리 어른들은 대부분 못 알아들으실 겁니다. 밈 현상, 이런 거. 밈이라는 것은 원래 의미라는 뜻입니다. 의미를 찾아간다. 그래서 비록 내가 코로나19지만 내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자. 그래서 밈이라는 것을 자기들끼리 이렇게 새로운 소통 방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좋은 면도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면도 있고, 이런 현상. 그래서 소위 지금 밈 현상은 소위 MZ세대이면서 동시에 N4 세대라고도 부릅니다. 소위 여러 가지 어려운 청년들에게 현실에 대한 탈출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청년들 실제적으로 그런 어려운 시대. 그래서 이 MZ세대가 지금 새로운 트렌드를 한국 사회에 만들고 있는데, 이 MZ세대의 트렌드는 1년 이내에 사회의 주류가 됩니다. 이들이. 그래서 대부분 이들이 만드는 문화가 현재 한국 사회의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깜짝 놀라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온라인에 거래되고 있는 소비 문화 같은데, 온라인 거래량의 약 70% 이상은 MZ세대가 다 거래하고 있습니다. 소비 전체적으로. 근데 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여러분이 우리 기성세대가 알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새로운 문화 운동으로 일어나는 게 소위 MZ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MZ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한국 교회의 장래 우리 청년들, 그리고 이제 20대, 30대, 소위 40대까지, 40대 초중반까지 이 세대들의 특징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실제로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우리 자녀들과 상담할 때 정말 이 문제 여러 가지가 복잡해지게 됩니다.
소위 이 문제가 막히면 세상 아이들이 말하는 꼰대 문화라는 게 실제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MZ세대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밀레니얼 그리고 Z세대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뭐 옛날에는 안 그랬냐? 똑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AD 8세기경에도 보면 그리스 시인이었던 헤시오도스가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아버지가 더 이상 아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그 아들도 아버지와 화합하지 못하니 객이 주인과 한마음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주 지금부터 한 2000년 3000년 전에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잘 안 맞았다 이런 얘기합니다. 화합이 안 되고 세대 갈등이 있었다 이런 걸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은 세대 갈등의 문제 자체로 바라보지 않고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간격을 좁힐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대 간의 이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대 간의 이해. 그래서 우리가 M세대, 소위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Z세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지금 우리의 청년들은 부모님 세대인 X세대나 소위 베이비 부모 세대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특성이 이런 거예요. X세대는 누구냐? 1960년에서 7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X세대입니다. 그들의 자녀가 Z세대예요. 이 세대가 왜 중요하냐? 한국 사회의 베이비 부모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정말 고생하면서 한 세대입니다. 보릿고개 걷으면서 먹을 거 없이 학교 가는데 책가방 없는 사람 대부분이고 도시락도 못 사가는 사람이 태반이고, 이런 얘기하면 청년들은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들은 그런 고통 속에서 학교 갈 때 산 넘고 물 건너 4km, 5km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운동화 구경도 못했습니다. 시골에서는 다 고무신 신고 다녔습니다. 그게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전쟁 이후에 태어난, 그래서 엄청나게 베이비 붐, 말 그대로 붐을 일으킨 세대예요. 그래서 한 집에 보통 7명, 8명. 그러니까 한 집에 7, 8명을 누가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형이 동생 없고 누나가 동생 없고 언니가 동생 키우고 다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세대는 집에 장남은 제일 큰 아들은 공부시켜야 된다 그래서 서울로 공부 보내고, 제일 큰 딸은 딸은 좀 덜 배워도 된다 그래서 딸은 공장 보내서 그 딸들이 열심히 돈 벌어서 동생들 학비 대주고, 이런 세대입니다. 이 부산도 대표적으로 여기 뭐죠? 이게 조선방직 이런데 태화고무 뭐 이런 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때 그래서 실제로 그게 베이비 부모 세대 운명입니다. 그게 베이비 세대의 운명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형제간의 우애가 있고 가진 게 없고 악착같이 먹고 사는 게 목적이니까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그 동생들, 소위 막내 동생들이 태어나는 게 1970년대생들입니다. 이게 소위 X세대예요. 얘네들은 언니, 오빠, 큰 이모, 삼촌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때 세대는 월남도 갔다 오고 막 이런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이 되기 시작하니까 동생들은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 그래서 크게 고생 안 하고 70년대생부터는 좀 자유롭고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소비운동이라는 게 일어나고 처음으로 놀기 시작하는 세대가 1970년대 세대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가수들이 막 댄스가 생겨나고 힙합이 들어오고 이러기 시작해요. 한국 사회에. 그 유명한 서태지와 아이들이 막 들어오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소위 오렌지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렌지족이라고 대표하는 것이 소위 X세대입니다. 자, 이 X세대가 결혼해서 애를 낳은 거예요. 그 애들이 Z세대입니다. 이런 환경이에요. 그리고 베이비 부모 세대, 그 고생하면서 태어난 그렇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태어난 사람들의 자녀가 Y세대예요. Y세대. 그러니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X세대는 그리고 Y세대는 완전히 아날로그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디지털을 접한 거예요. 컴퓨터를 접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디지털 문화에 익숙해져서, 그래서 X세대만 돼도 Y세대만 돼도 검색이나 인터넷 환경이나 이런 디지털 문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하고는.
세대적으로 월등하게 X세대가 앞서 있습니다. Y세대가. 자, 이렇게 앞서 있는 세대. 그래서 아날로그 플러스 디지털. 이게 겹쳐 있는 세대입니다. 자, 그런 세대가 소위 밀레니얼 세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Y세대부터 시작되는 건데, 그래서 이 X세대까지는 이게 훨씬 아날로그 감성이 커요. 그래서 베이비 부모 세대하고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다. 서로 이해하는 게 많으니까. 그리고 그런 걸 직접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 소위 감성이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게 Y세대 가면 그 부모의 그 자식 세대로 가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요. 나는 고생했으니까, 나는 못 배웠으니까 너는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키운 겁니다. 그래서 고생 안 시키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Y세대로 자라나는 이 사람들은 고생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위 디지털을 접하고 소위 신세계 문명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디지털 유목민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디지털 유목민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갖고 다니는 거죠. 이렇게 갖고 다니는 유목민. 이게.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동시에 같이 이어지고 있다가 이게 Z세대, 소위 지금의 20대는 아날로그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태어나서부터 디지털을 만져고 성장했던 세대입니다. 지금 20살 된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 이미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다 디지털 텔레비전 보고 자랐고 아날로그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소위 X세대의 감성은 카세트 테이프입니다. 딱 녹음기 하나 들고 빵빵하게 베이비 부모는 짠짜잔하고 서태지 아이들 딱 들으면서 이게 좀 폼 잡고 딱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Y세대쯤 가서는 소위 CD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CD 딱 꽂고 다니다가 지금은 어떡해요? 아이팟도 안 쓰잖아요. 지금은 멜론이나 이런 거 쓰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시대적 감각을 가지고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M세대, 밀레니얼 세대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감성이 약간은 남아있지만 여전히 디지털 기울어져 있고 그 부모 세대는 완전히 아날로그 세대이기 때문에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화가. 감성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형식이나 모든 삶의 자리에 그런 부분들이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30대, 40대들이 말을 안 들을까? 왜 30대, 40대들이 부모님을 속썩일까? 그게 속썩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생각이 다른 것뿐이었고 자란 환경이 다른 것뿐이었습니다. 지금 20대들 때문에 부모들이 많이 이해도 못하고 아니 뭐 저러냐 애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인천의 지하철에서 중학교 3학년짜리가 70 먹은 할머니하고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학생이 할머니하고 붙었는데 이겼어요. 중학생이 때려갖고 할머니를. 여러분 이게 아날로그 세대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왜 그랬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이 시대에.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우리 어른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야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중2가 제일 무섭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를 이해해야 돼요. 지금의 감성들. 그래서 이런 이 소위 X세대가 지나고 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문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MZ세대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이런 관점을 갖고 있어야 그들에게 정말 영적인 어차피 본질은 똑같은데 담는 그릇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릇을 바꿀 수 있도록 교회가 그런 걸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아이디어를 줘야 되고 또 그런 길들을 열어주는 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M세대의 특성과 또 Z세대의 특성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적 요소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디지털 환경 속에 자라났던 Z세대, 아날로그 감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베이비 부모, 소위 디지털 원시인입니다. 거기는 Y세대는 디지털 유목민이고 X세대에는 원유목 반쯤 섞인 것 같고 지금 Z세대는 아예 원주민이지 않습니까? 원주민. 여러분 요즘에 태어난 애도 어떤 줄 아십니까?
요즘에 돌만 지나면은요 다 핸드폰 조작합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애들이 6개월만 지나면은요 핸드폰 만져요. 요새 애들은 6개월만 지나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날로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생각할 때는요, 저거 우연히 그냥 이렇게 손 화면 만지고 비비는 거지,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신기하게 애들이 핸드폰 잘 틀죠. 그죠? 텔레비전도 잘 틀고. 여러분, 시대가 참 재밌어요. 그러니 지금 태어난 세대도 또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야 돼요. 정말 감사한 것은 이게 세상적인 문제로 해결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답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정말 이 놀라운 얘기들이 성경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대로. 제가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 속에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쨌든 MZ세대에 최고의 무기가 있다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손가락 2개면 다 해결되는. 그래서 MZ세대의 특징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초개인화입니다. 초개인화. 각 개인의 행복을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MZ세대는 소위 15살부터 한 40살까지 모든 초점이 개인화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X세대만 해도 다운로드를 통해서 뭐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죠? 자료를 다운로드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 MZ세대는 다운로드 같은 거 잘 안 합니다. 실시간 로밍입니다. 혹시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있더라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해결책은 다 나오니까 전혀.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옛날에 아날로그 세대는 우리가 남이가 이랬습니다. 사람 만나면. 그렇죠? 우리가 남이가 그러지 않습니까? 부산 우리 부산말 우리가 남이가. 지금은 우리는 남이다 이겁니다. 철저하게 개인화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오히려 온라인상이나 SNS상에서 서로의 취미, 정보 뭐 이런 거 다양하게 이걸 교집합으로 해서 딱 만들어서 서로가 소통되면 그게 친구가 됩니다. 언제든지 쉽게 끝날 수도 있고 언팔하는 겁니다. 언팔. 쉽게 맺기도 하고 끊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쉽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들의 관계는 소위 질척거리지 않는 관계로 시작합니다. 질척거리지 않는 관계로 매듭을 짓습니다. 초개인화예요. 초개인화. 여기에서 괜히 언팔하고 그러는데 팔로우 하는데 질척거리면 뭐가 됩니까? 그 바닥에서 완전히 그렇게 됩니다. 이게 아날로그에서는 이게 도대체 뭔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이거 우리가 이게 황당하죠. 사실은 세대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직장도 아날로그 세대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직장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견디고 세우고 발전시키고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직업관입니다. 아날로그 세대는. 지금 20대 직업관은요 하나의 자기의 경력을 쌓기 위해 거쳐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평생 직장 개념이나 소속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청년들의 꿈은요 비트코인이나 뭐든 확 해서 한 20억, 30억 확 벌어서 조기 은퇴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던데 이렇게 파이어족? 크게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런 일에. 애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평생 직장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 애들한테 부모가 자식한테 이게 직장 문제로 상담하고 고민하면 무슨 소리냐, 그거다 뼈를 묻어라 이렇게 상담해갖고 부모 자식 간에 융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결혼 생활할 때 부모님들이 딸 시집 보내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 귀신 되라 이러지 않습니까? 응? 지금은요 딸이 어디 뒤통수라도 한 대 맞아봐요 당장 짐 싸갖고 나와 이럽니다. 부모들이. 그런 세대잖아요. 응? 아니 옛날 방식으로
딸이 막 맞고 막 팅팅 붓고 그런데 참아라, 참아라. 얼마 전에 우리나라 큰 대기업의 부부가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 부인이 아주 똑똑한 여자입니다. 아주 훌륭한 똑똑한 여자인데 그 여자가 언젠가 글을 하나 썼어요. 그 인터넷에 발표됐던데 제가 그걸 보고 좀 속으로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던데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그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 그 여자가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 여자분이. 근데 그 집에도 딸이 둘인데 딸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얘들아, 엄마처럼은 살지 마라. 이렇게 썼어요. 그 부인이 누구냐면 옛날 노태우 대통령의 딸이었던 노소영이라는 관장입니다. SK 부인, 회장 부인. 자기는 참는 게 최고고, 자기는 가정을 지키는 게 최고고, 딸 잘 키우는 게 최고고, 자기의 어떤 인프라 이거를 다 붙들고 있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내 인프라가 썩고 있더라. 니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세대를 갖고 있고 이런 상담을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얘기한다고 할 때 이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서로 이해하지 않는 한,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무슨 족? 딩크족, 비혼족, 이런 것들이 부모 입장에서 소통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건 서로가 이해하지 않는 한, 서로의 관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는 한, 그들의 특징을 모르면 이해되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이 초개인화예요. 초개인화. 그러니까 철저하게 언제든지 언팔할 수 있고 언제든지 서로 친구들, 교집합만 만들어지면 언제든지,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취미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같은 것도 정류장처럼 생각하는 그런 세대가 지금의 MZ세대이기도 합니다. 또 이들은 트렌드에 민감해서 이색적 경험을 추구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어쨌든 MZ세대 무기는 스마트폰이고, 여러분 실제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대부분 MZ세대는 특별히 10대 같은 경우는 70% 이상이 스마트폰으로 결제합니다. 그래서 짜장면 시켜 먹고 이러는 거 다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상당히 신문화적인 그런 성도들이 많아서 짜장면도 스마트폰으로 다 시켜 먹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지금 MZ세대의 스마트폰은요 그들의 삶이고 전부입니다. 그리고 또 이 MZ세대 특징 중에 하나는 홈 누댄스 쪽이라고 그럽니다. 집에서 논다, 이래요. 집에서 논다. 유행했던 말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불 밖은 위험해.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광고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광고가 괜히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게 홈 누댄스 쪽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놀이하는 인간. 그래서 이게 노는 것을 즐기는데 멀리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안에서 즐긴다. 그래서 지금의 30대, 40대의 관심이 뭔 줄 아십니까? 집에서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관심이에요. 집에다 영화관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에다가 뭐해요? 포차를 만들지 않습니까? 집에다가. 이게 홈 누댄스 그런 족들이에요. 그래서 반려견 같은 거, 반려묘 같은 거 엄청나게 관심 갖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친구들과 소통도 SNS로 하고, 그래서 내가 아는 친구보다 아니면 저쪽 집에 강아지 키우는 사람이 여기서 강아지 키우는 사람하고 더 친해. SNS상으로.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해하십니까? 아이고, 안 보고 말지,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Z세대쯤 되면, 지금 20대, 지금 그래도 30대만 해도 그래도 밀레니얼 세대에 가까우니까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밀레니얼의 제일 어린 세대가 20살 아닙니까? 밀레니엄에 태어났으니까. 그게 2021년이니까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은 집에서 쉬는 게 게으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집순이, 집돌이 이렇게 말하면서 나름대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특별한 놀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 공간을 뛰어넘는 홈 누댄스를 만들어가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들은 정의의 사도라고 자기들이 지칭합니다.
여러분 초개인화가 되어 있지만 이들은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난 것은 올바른 일에 도덕적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든 참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청와대 청원 뭐라고 그러죠? 그 청와대 그 민원 20만 명 하는 거 뭐라고 그래요? 응? 국민청원. 여러분 청와대 국민청원이 주로 어떤 연령대에서 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재밌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 이들은 이런 일에 굉장히 좋아요, 공유 이런 걸 굉장히 잘합니다. MZ세대는. 왜 그러냐? 이들은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대, 30대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촛불 집회나 다양한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세대입니다. 이들은 언제든지 그런 거에 준비가 되어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덕적 감성이 강하고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굉장히 민감해서 여기에 자기들이 댓글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새로운 문화, 새로운 정의를 만들어가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지갑을 열어서 적극적으로 투항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갖추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죠. 국민청원이라든지 동물복지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불매운동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착한 소비운동 막 이러는 거. 그래서 생수를 살 때도 라벨이 안 붙어 있는, 비싸더라도 그거를 지불하고 그걸 사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은.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싸고 좋은 거 사는데. 그렇죠? 예? 젊은이들은 안 그래요. 가치 소비합니다. 가치 소비. 비싸더라도 자기 생각이 오르면 그걸 하는 겁니다. 그 세대관이 다른 거죠. 자,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소비와 재미,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스마트한 소비자가 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든지 놀이터를 찾습니다. 언제 놀이터를 찾아요. 그래서 경험과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들은 상품을 내 손에 얻는 과정에 특별한 경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참 똑똑한 소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특별히 Z세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물건을 살 때 이걸 다시 팔 거를 예상하고 삽니다. Z세대는. 이거를 공유하고, 여기서 나오는 유명한 거 있잖아요. 당근마켓 이런 거.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예. 요즘에 저희 집사람도 당근마켓을 자주 이용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 당근 거지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주의하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느니라 이러면서. 여러분 소비 문화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이들은 뭐 요새 그 컨슈머라고 그러는데, 컨슈머. 옛날에는 홈쇼핑에서 샀습니다. 그렇죠? 지금 홈쇼핑 이용하는 세대가 누구죠? 예? 30대? 잘 안 씁니다. 몇 대? 50대. 그죠? 60대. 홈쇼핑. 그럼 20, 30대는 어디서 물건 삽니까? 예? 20, 30대는? 예? 예? 이러니 서로가 소통이 안 됩니다. 요새는 홈쇼핑은 뭐예요? 방송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상품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들면 선택하는 거죠, 홈쇼핑은. 근데 컨슈머는 뭡니까? 똑같은 홈쇼핑인데 그 가운데 직접 소통을 합니다. 제가 컨슈머가 뭔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자. 비둘기가 이렇게 있고 9,900원짜리 물건 팔고 있습니다. 현재 컨슈머에. 이거를 보면 여기서 직접 소통을 합니다. 이렇게 채팅을 하면서 홈쇼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참여할 수도 있고. 그 진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홈쇼핑에는 여러분이 전화해야 되잖아요. 뭐 문자를 보내든지. 근데 이거는 직접 소통합니다. 컨슈머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전혀 다른 소비 문화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더 이 소비 문화에 그 비용이 많이 발생하겠느냐? 재밌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현재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판매 역할하고 단순하게 그냥 뭐 이게 물건 파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 거냐? 디지털 유목민이 아니라 디지털 원주민들이 자라나는 지금 20, 30대들은 이게 익숙하고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조금 사라져요. 옛날에 텔레비전 광고가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텔레비전 광고는 돈이 줄고 유튜브 광고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업에서. 훨씬 더. 옛날에는 리모컨으로 50시간씩 텔레비 봤습니다. 지금 10대는 텔레비 보는 시간이 10%, 20%밖에 안 됩니다. 기본 우리 부모 세대는 뭐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해서 뭐 이렇게 KT나 이런 데서 한 달에 29,000원 뭐 해갖고 텔레비 뭐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지금 10대, 20대는 전부 넷플릭스로 바꿉니다. 70%, 80%가 바뀝니다, 지금. 이미 이거는 제가 드리는 얘기는 벌써 20, 30대 다 익숙한 얘기들입니다. 자기들의 생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M세대와 Z세대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보면서 이들이 어떤 식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드냐면 첫째는 데클리에이션이라고 그래요. 댓글과 크리에이티브, 창조, 그러니까 댓글을 창조적으로 만드는 세대다. 이렇게 답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활성화되고 나서 이 댓글이라는 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까? 지금 10대와 20대들은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게 20대, 30대도 마찬가지고 청와대, 청원 이런 거 뭐 쉽게 생각합니다. 이게 언제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함께 참여하고 이런 세대입니다. 또 하나는 바이미 심드롬이죠. 바이미 심드롬. 20대, 20, 30대들이. 이게 뭐냐면 소위 기생충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이 영화가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줄 아십니까? 소위 바이미 심드롬이에요. 바이미 심드롬. 이건 어떤 식이냐? 원래 영화가 성공하려면 극장을 많이 섭외해서 화면을 많이 확보한 다음에 영화를 틀으면 그 영화가 많이 팔리는 거니까. 근데 이게 반대로 입소문을 통해서 아름아름 이렇게 해서 영화관을 섭외하는 게 아니라 입소문을 통해서 점점점 이 영화를 소개해서 나중에 이 영화관을 확보해 나가는 방식, 이게 소위 바이미. 여러분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지금 아이돌 가수 누구죠? 예? BTS가 바이미 신드롬의 대표적인 그런 모델들입니다. 그 BTS를 응원하는 그 팬클럽이 아미라고 하는 팬클럽입니다. 아미의 팬클럽 구호가 뭔 줄 아십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죠. 저도 몰랐으니까요. 그 제가 이거 찾아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그 MZ 세대의 트렌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미의 그 BTS 애들의 구호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만든다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BTS 방탄소년단의 그 아미 클럽은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튼튼한 거예요. 밖에서 따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브랜드는 내가 만든다. 이게 바이미 신드롬입니다. 저는 지금의 20대, 30대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굉장히 희망이 있다고 봐요. 왜? 소위 지금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벌써 완벽한 디지털 세대가 됐고 이런 정보 감각이 워낙 뛰어나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자기 스스로가 어떤 평가와 어떤 계산이 있어야 되는지를 머릿속에 잘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내 브랜드 내가 만든다는 의식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교육받은 세대가 지금 이 Z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Z세대에게 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브랜드 내가 만든다면 이것에서 좋은 장점들이 뭡니까? 창업도 많이 생길 수 있는 거고 아이디어도 많이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아날로그 감성을 자꾸 자식한테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걸 안 통하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러고 아니 들어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는 아날로그고 자꾸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얘들은 태어나서 디지털로 자라났는데 아날로그 얘기만 하니까 그거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세대 갈등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나 때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소위 꼰대라는 말이 생기게 되고 나 때는 이랬는데 이런 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일단 바이미 신드롬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3부 예배에 잠깐 함께 참여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젊은이들의 예배도 한번 참석을 해봐라. 이들이 왜 이러는지
왜 이렇게 예배를 디자인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청년들 찬양하면 보통 30분, 40분씩 해요. 막 일어서서 30분, 앉아서 30분, 막 이럽니다. 거의 뭐 땀 뻘뻘 흘리면서 이래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아날로그 세대에서는 그냥 찬양으로 이해할지 모르지만 지금 Z세대, MZ세대에서는 이 자체를 예배로 이해합니다. 찬양하는 과정 자체를. 그래서 최대한 짧게 줄여요. 다른 순서들을. 그리고 그 속에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대 속에 살면서 아날로그 감성 가지고 설교하고 아날로그 감성 가지고 예배를 디자인하면 이게 청년 세대하고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젊어도 늙은이가 있고요. 나이가 늙어도 젊은이가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이 세대 자체를 이해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 MZ세대에 대한 분명한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MZ세대한테 기회를 자꾸 줘야 돼요, 교회는. 왜? 창조적이니까. 말 그대로 크리에이티브합니다. 오죽하면 댓글리에이션, 그 댓글 플러스 크리에이션, 댓글도 창조하는 사람들. 그래서 단어도 기가 막히게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딱 하고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를 한 단어, 한 문장으로 만들어봐라 그러면 기가 막힌 말들이 나옵니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를 짚어요. 여러분, 그런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성세대에서는 소위 베이비 부모 세대가 자녀가 Y세대니까, 그래서 50년대 소위 옛날 58년 개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베이비 부모 아주 뭐 전쟁 이후에 많은 사람이 났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40대 전후 됩니다. 40대 전후.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디지털화를 어느 정도 접하고 정부에 익숙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옳다고 믿는 세대입니다. 자기들이 부모 세대보다 훨씬 정확하다고 믿는 세대. 왜? 아날로그도 경험했고 디지털도 경험했으니까. 아날로그의 문제를 잘 알으니까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런지 몰라, 구닥다리처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 지금 40대 자녀들. 그래서 부모들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30대 자녀들하고. 차라리 아예 모르면, 아날로그 감성을 모르면 우리 엄마 아빠 시대는 그랬었나 보다 이런다는데, 그러다가 지금 Z세대까지 오니까 이들은 뭐 물건 방식도 다르죠. 뭐 쇼핑하는 방식도 다르죠. 예를 들어서 X세대는 자기들이 X세대가 태어난 그 애들을 낳은 게 이제 Z세대니까 X세대는 그들의 관점이 뭐냐면 Y세대까지 내려가면서 브랜드가 강점이에요. 브랜드. 어떤 브랜드냐? 근데 지금 Z세대는 브랜드는 아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X세대, Y세대의 강점이 뭐예요? 옛날에 나이키, 아디다스 막 이런 거. 지금 Z세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거에. 내 브랜드 내가 만든다. 이게 바이미 신드롬이에요. 지금 이 시대 거기에 크게 무게중심도 두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옛날에는 브랜드 파워라는 게 있어요. 브랜드 파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옛날에 브랜드 파워는 거대하게 인프라를 만드는 거죠. 근데 지금은 1인 기업 하나로도 큰 일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핵심 가치가 있고 본질이 있느냐. 그러니까 교회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 한 개인 한 개인에게 정말 핵심 가치를 심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본질 사역으로 들어가야 돼. 교회도. 껍데기 만들려고 할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보면 청년 사역 같은 경우 보면 참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방향을 잡아요. 근데 이런 방향을 하는데 괜히 엉뚱한 소리 막 하고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청년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날로그 방식으로 디지털을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이게 주파수가 안 맞죠. 안 맞으니까 소리가 나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MZ세대를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들에게 핵심적 본질 사역에 대해서 자꾸 예주해 줘야 되니까 이걸 잘 이해해 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X, Y, Z 이런 세대에서 이런 그런 이제 카세트 테이프부터 시작해서 Y세대, 그다음에 Z 지금 이런 거 지나가지만 이런 모습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들의 소비 문화 같은 거를 좀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특징들을 좀 전반부니까 조금 이렇게 좀 지루한 것 같아도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MZ 세대는 초개인화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초개인화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 보셨습니까? 자,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에서 집에 관심이 많아요. 집에, 예를 들어서 집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집에 대한 검색을 해. 이렇게 인터넷에서 그 집을 좀 찾아봐. 일주일만 그렇게 하면은요, 여러분 인터넷 창에 광고에 뭐가 떠요? 아파트 분양 뭐 이런 게 뜹니다. 신발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 신발을 찾아봐. 그럼 어디서 막 신발에 대한 브랜드 광고가 막 뜹니다. 이렇게. 이게 초개인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빅데이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기업은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이미 다 파악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주도 가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제주도 여행을 딱 검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몇 번만 하면은요, 제주도 숙소, 제주도 렌트카 이렇게 탁탁탁 뜹니다. 그게 모든 핸드폰에 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핸드폰에만 뜨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겐 다른 게 뜨는 거예요. 초개인화되어 있습니다. 빅데이터.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을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느냐? 정말 이 초개인화된 거라는 것은 정보 습득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이제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청년들 여가 활동 선호하느냐?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 디지털에만 묶여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지금 젊은이들은 초개인화되다 보니까 자기의 개인의 일에 뭔가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나오는 게 차박 이런 거. 요새 차박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캠핑 이런 거. 이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기성세대는 이해가 못하는 거야. 아날로그 세대는. 야, 그런 거 할 돈 있으면 한 푼이라도 모아서 집 사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성세대, 소위 아날로그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날로그밖에 없으니까. 근데 디지털 문명 원주민들은 그런 걸 이해 못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돈 번다고 해서 집 살 수 있어? 오늘 나를 행복하게 한 바이미 신드롬인데, 내 브랜드 내가 만드는데 차박해야지. 안 그래요? 애들 데리고 캠핑 가야지. 돈이 얼마가 들든 가치가 있는 소비인데.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세대 갈등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둘 중에 하나는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모가 이해하든지 자식이 이해하든지, 아니면 둘 다 이해해야든지. 둘 중에 하나 이해 안 되면 일방적으로 그냥 꼰대 되는 거고, 둘 다 이해 안 하면 싸우는 거고. 안 그래요? 그게 세대 갈등 아닙니까? 이런 실제적인 초개인화된 그런 사회에 청년들에게 여가 활동이 디지털이냐? 아니에요. 너무 외로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모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청년들은. 왜냐하면 직접 요리 활동을 하거나 직접 가구를 조립하거나 이런 것들, 이 굉장한 인기를 끌 수밖에 없어요. 왜? 초개인화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니까, 내 몸에 맞는 걸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뭐 틀에 맞는 가구점 이런 거 다 망합니다, 앞으로. 현실적으로 초개인화 세대로 바뀌어가니까. 그래서 데이터 수집에 관해서도 새로운 경향들은, 과거에는 기업이 직접 이렇게 발로 뛰어다녔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싹 그 사람 개개인의 정보가 다 이렇게 보니까, 소위 뭐라 그러니까 그 제로파티 데이터라고 그러나요? 제로파티 데이터. 예. 그런 모습들. 그래서 한 부분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라이브 커머스타라고 제가 지금 잠깐 이 핸드폰에서 보여줬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쇼핑도 그걸 보면서 실제적으로 소통하면서.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신발 사려고 그러면 인터넷에 보면 자기 발에 미리 신어보고 나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옷 같은 것도 색깔을 맞춰보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초개인화에, 데이터에 맞추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Z세대는 나만의 것이 중요하다는 이런 인식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도 이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가치를 우리가 이 분명한 걸 이해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어떻게
교회에서 그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영적인 삶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 우리 기성세대에게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개인화 시대에 그러면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빅데이터를 보면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그를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청년 사역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청년 사역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우리 이제 소은 자매가 회장이니까 제가 대표로 얘기할게. 소은 자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상당히 요리하는 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요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 일강 하듯이 일일 일요리합니다.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뭐 밥도 만들었다가 빵도 만들었다가 막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천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 그런 거 만들었다가 내가 보니까 거의 하루에 하나씩은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자 그러면 그 소은자매의 빅데이터가 뭐냐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한번. 굉장히 중요하죠. 옛날에 도매금으로 자 여기 봐라 다 따라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초개인화 시대니까. 그러면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한 영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Z세대에서는 그래서 정말로 이런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할 때도 베이비 부모 세대는요, 내가 손해봐도 회사를 위해서는 일한다. 이게 여러분 약 60% 정도 나타납니다. 일반 기업에서 내가 손해봐도 회사에서 일한다. 60%. 근데 Z세대는 내가 손해보고 일한다가 30%가 안 됩니다. 달라요. 이제 운영 방식이 다르죠. 이런 분석 자체가 브랜드 파워가 중요했던 과거 시대에 비해서 이제는 나만의 것은 내가 만든다.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의 소중함을 중시하는 세대가 MZ세대입니다. 자, 이런 걸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새롭게 등장한 그런 말이 딥 리테일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딥 리테일이라는 소비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개인별 맞춤화된 상품을 소개하는 걸 딥 리테일이라고 그럽니다. 지금은 뭐 이미 그런 세대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이 립스틱을 사러 갔다. 그럼 립스틱이 그 집사님에게 뭐가 어울리는지를 분석해 줍니다. 데이터가. 무섭죠? 여러분 하는 걸 누군가가 다 보고 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요약하면 초개인화는 내가 직접 참여하는 것을 중시하고 또 나만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동시에 각자의 다양함과 또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가치 소비.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미닝 아웃이라고 그래서 신념이 벽장 속에서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미닝 아웃. 그래서 어떤 소피커 이런 말도 있죠. 무슨 얘기냐면 내 소신을 거리낌 없이 얘기한다. 소피커 이런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치 소비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치만 있으면 얼마든지 돈을 투자하는 이제 그런 MZ세대들이 된 겁니다. 실제로 착한 소비하는 운동들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일본 불매 운동할 때 일본 제품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그들의 그 소비의 가치가 이걸 불매 운동을 하는 것이 내 철학과 일치하고 이것이 가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거의 다 참여하는 겁니다. 보통 기성세대는 어떡합니까? 왜 그래? 물건 싸고 좋은데 이렇게 이해할 때 그들은 전혀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가치 소비에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재미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표현이 달라진다는 거죠. 표현. MZ세대의 문화의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 재미난 얘기 해드릴까요? 카카오톡 쓰시죠? 카톡. 그렇죠? 카톡을 지금 대한민국의 90%가 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10대들이 카톡을 몇 %나 쓰고 있는지 아시는 분? 10대들. 카톡 사용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10대들은. 대신에 다른 걸 씁니다. 다른 거를. 그래서 요즘 보니까 MZ세대 청소년들은 70%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20% 차이 나요. 평균하고.
가심비라는 말도 등장합니다. 소비 행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 이 가심비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그래서 온라인도 좋지만 오프라인도 좋다. 그래서 지금 MZ세대는 뭔가 좀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교회가 이들에게 만남의 장만 만들어줘도 복음 전도에 엄청난 역사를 만들 수 있다. 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우리가 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좀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MZ세대, 교회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세대를 책임지고 도울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들에게. 저는 최근에 우리 청년들에게 몇 차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우리 창업하자. 나하고 같이 창업하자. 목사님 무슨 창업을. 아니다, 우리 창업하자. 이거 뭐 놀고만 있겠느냐, 우리가 직장도 없다고 괜히 기다리고만 있겠느냐, 그렇다고 남의 밑에 아르바이트만 하고 살겠느냐. 아니다, 우리 창업해서 돈 벌어서 선교하자. 창업해서 우리 창업의 모든 수익금을 선교로 하자. 너희들이 인생에 새로운 가치 문화를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니들이 하고 싶은 거를 하자. 어거스틴 얘기를 제가 많이 은혜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 잘 믿어라, 그 다음에는 네 맘대로 해라. 이게 어거스틴 얘기예요.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정말 크리에이티브하지 않습니까? 멋지잖아요. 아니, 청년들한테, 이 MZ세대한테 그 정도는 던질 줄 알아야 선물도 받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스승의 날에. 네? 아니,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목사님, 돈이 없어. 돈 모르고 나도 없는데 어떻게 생길 거다. 뭔가 하려고 작정만 하고 계획이 세고 목표가 세워지면 돈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지. 돈부터 달라고 하면 되냐. 뭔가 해야 될 걸 찾아봐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이 MZ세대는요, 정말 저는 자기 표현이 확실하고 자기 의사가 확실하고 자기의 나만의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게 확실하다면, 이걸 바꿔서 표현하면,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이 복음이 자기 방식으로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MZ세대라는 거예요. 디지털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다. 이거는 선교적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21세기 선교는 제가 언젠가 한번 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나누겠지만, 앞으로 21세기의 선교적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선교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요. 지금 여기에 대한 연구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BWMA, 그 KWMA의 그 부산 지부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 또 여러 자료들을 제가 많이 접할 기회가 있어서 선교적 관점으로 내가 많이 바라보는데, 앞으로는 이 선교적 관점으로 우리의 청년들이나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선교를 못해요. 실제로 이런 비자 문제나 또 자녀 문제나 가정 문제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제약이 많습니다. 선교적으로 이게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 우리 교회가 처음 선교사 파송할 때 뭐 비자 문제나 영주권 문제나 이런 거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 고민한 게 딱 10년 됐습니다. 비자 문제나 영주권 문제 고민한 게. 지금은 그것조차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떤 식으로 갈 거냐? 이런 실제적인 비즈니스 선교의 구체적인 청년들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선교적 청년, 그런 MZ세대의 그런 창의력, 새로운 정말 창조적인 비전을 갖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선교적 삶을 감당하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여기에 전혀 MZ세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의도적으로 제가 3부 예배 참석하라고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청년 예배는 순서가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찬양하는 거, 그 다음에 헌금하는 거, 그리고 목사님 설교하고 기도하고 끝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장점이 뭐냐면 복음 자체가 나를 표현하는 바이미 시대니까,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나를 통해서 복음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다. 나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 기쁜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이 복음을 확실히 알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이 청년들이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밖으로 나가서 전도를 해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예수를 드러내는 게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기성세대, 소위 아날로그 세대는요, 전도 한번 하려면
첫째, 훈련을 해야 돼. 3개월, 6개월 이렇게. 두 번째, 실습을 해야 돼. 그렇게 해도 전도할까 말까야. 여러분, 지금 MZ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만 들어가면 그냥 전도합니다. 왜? 다이미 시대니까. 전혀 달라요, 접근이. 실제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만 삼으면 이 교회에서 앞으로 한국교회는 정말 희망이 있습니다. MZ세대에게 정말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사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허망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진리 외에는 이들을 만족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날로그 세대인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날로그 감성이 아직도 마음속에 적어도 60, 70%씩 남아있는 사람이 Z세대한테 무슨 만족을 줍니까? 여러분, 이들에게 진짜 만족을 줄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한테. 야, 우리 창조적으로 한번 뭔가를 해보자. 제가 그래서 몇 개를 소개한 적도 있어요. 서울의 어떤 모교회에 어떤 부목사님이 청년들이 펑펑 놀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야, 니네 놀지 말고 길거리에서 커피 장사라도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한 청년이 이것을 신중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럴까? 그 청년 3명이 창업을 했어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포장마차 조그만 거, 커피 배달 리어카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시장에서 커피를 팔기 시작하는데 청년들이 싹싹하게, 예수 믿는 애들이니까 밝게 이렇게 하니까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커피를 만들었어요. 메모 커피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메모 커피라고. 체인이 지금 20개가 넘습니다. 한 교회에서 3명의 청년이 만든 창업 스토리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나오고 그 수익의 절반 이상은 다 선교로 드려집니다. 청년들이. 그게 지금 MZ세대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얼마든지 창조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저는 정말 기대가 큽니다. 정말 새로운 표준이 열려야 되는 시대 아닙니까? 소위 넥스트 노멀. 다음 세대에는 새로운 표준이 있어야 된다. 그럼 그 표준에 맞는 게 뭐냐? 교회가 그들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그들이 힘을 쏟을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일을 만들어야 된다. 내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니네 아이디어만 갖고 와라. 창업 스토리, 창업에 관한 그런 것만 좀 아이템을 갖고 와라. 그럼 나머지는 한번 내가 부딪혀 보겠다. 내가 시청 가서 뭐 창업 뭐를 좀 자금을 신청하든지 구청에서 신청하든지 아니면 창업 지원센터를 가든지 아니면 장로님들한테 살살 부탁해 갖고 무이자로 돈을 빌리든지 내가 무슨 일을 내가 해볼 테니까 한번 해보자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에 연구 들어갔어요, 우리 청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청년 세대의 새로운 신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날로그 세대인 지금의 60년대 이전의 생활, 60년대 초반 이런 분들이 디지털 세대에게 얼마나 많은 아픔과 갈등이 있는지 한번 디지털 세대인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한 편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한 2분짜리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아마 그 영화 하면서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한번 I Love It 한번 틀어줄래요? 예. Curfew? No. It's called civilian rights. There is no curfew. Return to your home immediately. When do you make the rules, robot? Hey. No. Robot, I'm talking to you, man. Stop. What? Chief, more of those calls, people saying that robots are going...
We're being told to urge people to stay indoors as reports are coming in nationally. The robot. Please remain calm. Please refrain from going near the windows or doors. Deactivate. Commence emergency shutdown. We are attempting to avoid human losses during this transition. 원래 저기 1시간 한 40분짜리 영화인데 다 보여드렸으면 참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참 아쉬운데요. 여러분, 저 영화에 대한 배경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게 러시아 태생 유태계 미국인 화학자, 그 소설가인 아이작 아시모프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이 1950년대 작품입니다. 1950년대. 그래서 이게 영화화가 된 것, 이것이 바로 아이 로봇이라는 작품이 이게 디자인된 게 1950년에 만들어진. 재밌죠. 그 상상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원작자 아시모프의 놀라운 통찰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그는 분명 20세기 사람인데 21세기의 고민을 던져줍니다. 저 영화에서. 아날로그 시대에 사는 사람이 디지털 시대의 문명과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보여주는 영화. 이게 바로 아이 로봇이라는 작품입니다. 아날로그 시대의 사람이 디지털 문명의 로봇을 사용하는 겁니다. 청소도 시키고 빨래도 시키고.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죠? 앞으로 시대가 변하면 로봇가 들어와서 가정부도 하고, 나는 가만히 있고. 시대가 발전하면 그렇게 될 거다. 아날로그 시대가 디지털을 사용할 때 이때 생기는 그런 감정적 충돌, 삶의 충돌, 이것을 예언케 된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 들어와서 로봇은 대단히 진보했습니다. 로봇은 지금 성생활이 가능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방귀도 낄 수 있습니다. 제가 충격받았어요. 이거는 제가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어서 받은 메일입니다. 인공 심장과 인공 혈액으로 결코 죽을 수 없는 로봇, 그 고뇌를 그린 작품이 아이로봇입니다. 로봇은 한 여자를 죽기까지 사랑하지만 그녀의 심장이 멈추면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녀의 심장이 멈출 때 동시에 인공 심장이 멈출 것을 선택합니다. 로봇이 이렇게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의 인생이 로봇의 인생이 아니라 로생이 마감한다. 그렇게 마감이 되는 겁니다. 이 아이로봇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로봇이 인간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간파하고 슈퍼컴퓨터를 폭파시키고 이런 거. 그럴 때 생기는 갈등들. 이 아이로봇, 로봇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실들이 아날로그 감성으로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 나는 돕고자 했지만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는 신뢰가 되고 피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대 갈등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위대하면서도 비참한 인간의 본성을 간파해야 됩니다. MZ세대의 신앙을 교육하려면 그러므로 불안해하는 이들의 정서를 알고 자녀들도 부모님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불안한 줄 아십니까? 요즘에는 어디 가서 빵 하나 사 먹기도 불안합니다. 부모님들은. 세상에 무슨 햄버거 가게 가도 부모님들은 그냥 10,000원짜리 내고 거스름돈 받고 이게 좋습니다. 직원이 없어요. 알아서 이렇게 다 해야 돼요. 얼마나 불안한 줄 아십니까? 배고파도 안 갑니다. 그럼 부모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응?
도와야 되잖아요. 그런 부모를. 아이고 왜 저걸 못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도 만져보지도 않았던 아날로그를 다 알고 계신 분들인데, 여러분 이런 다음 때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이런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밀레니얼과 Z, 소위 Z세대, Z제너레이션의 신앙 교육에 대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인간은 위대하지만 비참한 존재다. 이건 유명한 도널드 플러시라는 신학자가 한 얘기인데, 자연재해 발생, 인간이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가 바뀌어가는데, 지금 어쨌든 참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가 됐고, 언택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디지털에 익숙한 젊은 청년들이 온택트를 만들었고, 온택트로 만족하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더니 거기에서 식상하고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다시 오프라인으로 만들고 싶어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해답이 컨택트로 가는 건데, 이 컨택트를 위해서 교회가 어떤 문제와 어떤 마당과 어떤 장을 열어줄 수 있느냐.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돼서 주님을 강하게 드러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거를 못하니까 이 소위 밀레니얼 그리고 Z 제너레이션의 신앙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겠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몇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 기성세대들, 특별히 우리 교회 장년부에서는 우리 청년 세대 또 20, 30대를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가장 좋은 영적인 그런 소통, 영적인 방향성은 진정성에서 나옵니다. 진정성. 여러분, 진정성은 모든 세대를 초월합니다. 국적도 나이도 다 초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세대의 의미가 아무 상관이 없다. 나이가 들어도요, 젊은이들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영화 한 편을 또 하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소개됐던 영화인데 한번 잠깐만 보시죠. 한 2, 3분짜리. David, look! They're wheels! Wheels? 여기 대체 어디야? 집이지? 우리 새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 이게 그거야. 아빠는 빅 가든 하나 만들 거야. What a wonderful day to be in the house of the Lord. If you're here with us for the first time, please stand. What a beautiful family. Glad you're here. How's your daddy like that new farm? He growing things good, doing things right? Yes. 미국 애들은 할머니랑 같이 방 쓰는 거 싫어한다던데. But I don't like Grandma. 걔는 안 그래요. 한국애니까. Grandma smells like Korea. 야, 뭐라고? 그랜마 스멜? 우리 여기 있다가 망할 거야. 애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애들도 한 번쯤 아빠가 뭔가 해내는 거 봐야 될 거 아니야. 깨라 이놈아. 할머니는 진짜 할머니 같지 않아요. 할머니 같은 게 뭔데? 쿠키도 만들고 나뿐만도 아니고 먼저 팬티도 안 입고. We need to find water somewhere. If that soil ain't wet, you're gonna lose a crop. 결혼하면서 했던 말 기억나? 미국에 가서 수학을 여러분, 이 영화가 주는 가장 강렬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이 영화가 주는 가장 강렬한 메시지는 진정성입니다. 교회가 진정성을 갖고 있으면 MZ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의 문명에 좀 뒤떨어져도, 지금의 기성세대가 그런 부분에 좀 문외한인 것 같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세대를 통합시키는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청년 세대에게 해줄 수 있는 첫 번째 선물은 진정성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해 주세요. 우리 청년들도 부모님 세대를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진정성이에요. 이게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열쇠입니다. 두 번째는 스토리죠. 이야기의 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이야기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청년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만의 히스토리를 만드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청년 세대가 써내려가는 복음의 역사. 저는 우리 청년 세대에게 가끔 무모한 도전을 합니다. 우리 100명만 선교 나갔다 오자. 처음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다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벌써 18명 나갔다 왔습니다. 1년, 2년씩. 언젠가 이루어질 겁니다. 100명이 써내려가는 주님의 히스토리, 우리 교회의 히스토리를 기대해 봅니다. 제가 오늘도 감동받은 게 오늘 드럼 친 형제가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1년 전에 디모데서 외워야 선교 보낸다 이래갖고 앞에 나와서 디모데서 외웠던 친구 아닙니까? 다 못 외워갖고 가서 외우겠다고 약속하고 간 친구. 와서 봉사하고 드럼 치고 이러는 모습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써내려가는 히스토리, 이야기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범일교회가 갖고 있는 힘. 그 시대는 그 시대의 힘이 있고 그 시대는 그 시대의 이야기가 있어요. 청년들은 청년들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안목과 관점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MZ세대들은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족 캠핑을 많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서브가 많이 팔리는 겁니다. 우리 가족만의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의 가치가 전혀 새로운 쪽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 사랑과 배려와 인내 세 가지입니다. 사랑하고 배려하는 거 너무나 잘 알죠. 마지막 세 번째가 참아줘야 됩니다. 삶의 의미와 용기와 능력을 불어주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고 참아주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코자 더불어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MZ세대를 품을 만한 사랑과 배려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MZ세대를 포기하는 그런 듯한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득권 지키려고, 자기들 편하려고. 지금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마당을 자꾸 열어줘야 됩니다. 자꾸 새로운 일들을 도전해야 됩니다. 원래 하던 대로 편하니까, 도전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좋으니까.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목사로 삭군 같은 목사가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삭군은 받은 만큼만 일하는 게 삭군입니다. 창조적인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청년들도, 우리의 기성세대들도 끝없이 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과 배려와 인내, 안타깝게 요즘 디지털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하고 컴퓨터 다룰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기술적인 면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들에게 우리 교회를 맡길 수 있고 그런 비전과 철학을 구체적으로 그들의 속에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뭐 밥 먹여주는 게 좋은 겁니까? 뭐 선물 하나씩 주는 게 좋은 겁니까?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 만들어서 자기만의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예수님과 함께 그런 공동체 만들어가고 뭔가 좀 강력한 도전을 만들어서 그들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 세대를 다시 일으켜가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네 번째로 이 우리 MZ세대의 신앙교육에 자존감을 높여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세대는 어쩌면 자존감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적 자존감을 높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한 사람을 잠깐 또 소개하겠습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돈 많이 번다고 자존감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여기 한 청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대표적인 MZ세대입니다. 지금 35살입니다. 이름이 현승원이라는 청년입니다. 혹시 이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 없어요? 제가 잠깐 그러면 소개해 주겠습니다. 3J Edu라는 그런 영어 학원을 잘 운영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스타 강사로 알려져 있는 현승원. 그래서 나중에 강남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학원의 브랜드를 만들고 3J Edu를 만들어서 소위 잘 나가는 학원 재벌의 자리를 만들게 됩니다. 얘가 돈이 벌리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어머니를 찾아가서 어머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기를 원하세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신앙을 갖고 있는 아주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셨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자기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일에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MZ세대 35살짜리 이 부모를 통해 정직한 신앙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배웠던 이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식이 뭔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의 교육을 통해 신앙 기업가로 성장해서 지금은 1년에 2,000명을 후원합니다. 한 사람이. 그리고 1년에 100억을 기부합니다. 하나였습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지금 그래서 이 현승원이라는 35살짜리 청년이 100억씩 기부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청년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1년에 100억씩 선교할 수 있는 친구들. 스케일이 크잖아요, 벌써. MZ세대 특징들입니다.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기존의 모든 사람들은 몰라서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에도 호세아 6장 4절에 하나님을 아는 게 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죽어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의 특징이 뭡니까? 정보가 재산 아닙니까? 우리가 MZ세대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 교회 MZ세대가 재산입니다. 이들에게 영적 기회를 제공해 주고 과감하게 새로운 도전과 자존감을 심어주면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 5가지로 MZ세대의 특징을 정리하고 우리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다만추라고 그러죠. 다양한 만남 추구. 프렌드라는 말로도 쓰는데 후렌드라는 말. 그래서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 깊게는 안 만나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계속 MZ세대는 그런 일을 추구합니다. 자, 교회는 그러므로 MZ세대에게 어떤 일을 만듭니까? 정기적으로 다만추를 만드는 거죠. 다양한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교회가 제공해야 돼요. 그런 서비스가 만들어져야 돼요. 두 번째, 선취력입니다. 선한 일을 위한 동력이 앞장서는 것. 선한 일에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교회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청년들에게. 그래야 움직여갑니다. 이걸 누가 하니까? 부모가 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다. 그럼 교회의 부모가 누굽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지만 우리가 먼저 된 믿음의 선배로서 후배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팜플레이라고 그러죠. 이들의 특징이 어떤 일을 혼자 안 하고 함께 하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팜플레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위 팜플레이가 뭐냐면 판을 키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판을 키운다. 여러분 그 아이스 버킷 챌린지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대표적인 팜플레이입니다. 그런 것들이. 판을 키우는 거죠. 뭐 하나 이슈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이런 팜플레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 교회가
끝없이 이슈를 제공하고 복음에 대한 선교적 사명을 함께 나누고 우리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MZ세대니까 그걸 스스로 창출해내야 돼요. 내 브랜드 내가 만든다 이런 마음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소비를 추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 뭉쳤다가 필요할 때 버리는 클라우드 소비죠. 미닝아웃, MZ세대 특징입니다. 뭘 하나 사도 그냥 안 사고 나중에 되팔 거 생각하고 삽니다. 계산이 머리 잘 돌아가요.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갖고 있다면 교회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연구하고 어떻게 이들을 도울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8가지를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MZ세대를 주목하다 그래서 8가지를 요약해 보니까 첫째는 MZ세대의 특징은 초개인화더라. 각자. 두 번째, MZ세대는 소비 문화 키워드가 가치 소비더라. 가치 소비. 중요한 거 아니면 되파는 거. 세 번째, MZ세대가 추구하는 그런 일들은 간단, 재미, 공감. 요 3가지더라. 핵심이. 네 번째, MZ세대를 향한 교회 양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커뮤니케이션이다. 소통이다. 제일 중요한 방식입니다. 5번째, 신앙교육은 모든 인간은 위대하지만 비참하다. 이 신학적 이해를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전부 다 위대하지만 지금 청년 세대는 비참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래야 길이 보인다. MZ세대를 향한 교회의 사역의 비전들을 구체화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6번째, 지금은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다. 7번째, 청년 사역의 기존 틀을 벗어야 된다. 8번째, MZ세대의 복음의 진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면 그 누구보다도 복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이것이 MZ세대의 이런 8가지 사역입니다. 그러면 교회 규모에 따른 청년 사역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한 30명 좀 이렇게 함께 공동체 지금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규모는 그릇을 말하죠.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습니다. 작은 그릇일 때는 은혜를 풍성히 나누면 됩니다. 큰 그릇이 되면 준비할 게 많습니다. 숟가락도 준비해야 되고 젓가락도 준비해야 되고 밥상도 준비해야 되고 준비할 게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난 은혜를 담는 그릇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청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 갈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 교회에 던져진 숙제입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좋은 걸 주자. 다음 세대를 키우자.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한국교회를 맡길 만한 인력을 만들자. 이런 얘기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그냥 구호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청년들에게도 기도는 발이 달려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안 움직이면 뭐합니까?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가 보니까 여기도 우리 교회에 Y세대 자녀도 있고 X세대, Z세대 자녀들이 많네요. Y세대하고 Z세대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많으니까. 그들에게 뭘 주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들의 정신 가치는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합니다.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거 100번 말해도 지나침이 없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거. 여러분, 교회가 그런 일을 찾아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범일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어떻게 이 세미나는 제가 처음 하는 거라 어떻게 두서없이 좀 이렇게 정신없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제가 준비한 거에 비하면 반도 못했어요. 사실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솔직히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범일교회 사역 방향에 대한 일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 어차피 지금 언택트입니다. 근데 온택트로 갔어요. 컨택트로 가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 컨택트 열심히 하고 있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쓰려고 하고 모임을 가지려고 하고 소그룹을 어떻게 활성시키려고 하고 이런 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우리 교회의 어떤 MZ세대의 사역을 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장점을. 그리고 이것을 시너지화 시켜야 돼요.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아주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언택트 시대 온택트를 통해 컨택트를 하라는 거 너무 뭐 유명한 얘기니까. 세 번째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오프라인을 자꾸 해야 됩니다. 특별히 청년 세대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자꾸 오프라인 해야 돼요. 요즘에 보면 다른 데는 다 가면서 교회 가려고 그러면 위험해서 안 간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진짜 참 웃기는 사람들이야. 청년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다른 데는 다 가. 놀러도 가고 막 심지어 홀더팝도 가. 그런데도 교회는 위험해서 안 간다네. 이게 말이 됩니까? 청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오프라인을 만들어야 돼. 마스크 쓰고 만나고, 물론 사회적 질서와 규칙에 따라서 순종해야 됩니다. 잘 지키는 게 당연하죠. 어쨌든 근데 자꾸 만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코로나19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삶으로 보여지는 설교입니다. 우리 기성 또 장년 세대가 우리 청년들에게 책임감을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는 설교를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다음 세대 교육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다음 세대 세우겠습니까? 그냥 부호 몇 번 한다고 다음 세대 세워지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세대는 그런 거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보여지는 설교를 해야 그래야 다음 세대 믿음이 계승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경 양육을 포기하지 말고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되고, 말씀과 기도는 기독교의 오랜 전통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가장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청년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도 역시 말씀과 기도 운동입니다. 이건 핵심이에요.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다른 건 100번을 해봐도 소용없습니다. 기본입니다. 청년을 존중하고 또 청년들과 담임 목사 또 교회 장로님들 그래도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자주 만나는 시간을 자꾸 가져야 됩니다. 자꾸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걸 듣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또 우리가 또 배우고 이래야 됩니다. 언제나 사역의 뿌리는 말씀과 기도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가야 되고, 지금은 MZ세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줘야 될 때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부모가 진정성을 가지고 사랑으로 우리 청년들을 대해주는 것, 그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이 MZ세대, 아날로그 감성을 가지고 대하지 마시고 성경의 가르침대로만 대해야 됩니다. 끝으로 사사기 2장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던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광야에 있었던 세대가 하나도 남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태어났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다음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알려주는 세대가 누가 돼야 되느냐? 먼저 된 세대가 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다른 거 주려고 하지 말고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이런 거 그건 부수적인 거니까 그런 거 관심 갖지 말고 정말 청년들에게 예수님을 주세요. 복음을 주세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의
스스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진정성으로 섬기고 예수의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청년들에게, 소위 MZ세대에게 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MZ세대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 여러분의 감성으로만 다스리지 말고 지혜를 구하세요.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맨날 텔레비전 리모컨 트는 엄마가 넷플릭스 보는 애들한테 100번을 얘기해도 안 됩니다. 소통.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품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해주고, 진정성과 복음은 모든 문제의 열쇠입니다. MZ시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청년들은 몸부림칩니다. MZ세대는 정말 삶의 자리에서 청년들이 살기 너무 힘들다고 아우성칩니다. 희망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표현하고 싶고, 그런데도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그런데도 자기가 어떤 세대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싶고, 어디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학교, 기업, 친구? 아닙니다. 답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MZ세대에게 정말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고, 그래서 교회가 감동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MZ세대에게 그런 희망과 감동을 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